엄마 문 좀 열어봐요. 왜 우리 짐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애 거기 있는 거 맞죠? 배를 눌러도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어락을 열어도 비밀번호를 바꿔서 안 돼.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전화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짐은 남김없이 앞에 두었고 손주는 앞집에 맡겼으니 데려가고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태풍 때문에 엄마 집까지 왔는데 저희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돈네 듣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식구들을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답니까? 가세요. 저는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마련해 준 집입니다. 그런데 맘대로 이 집을 뺏고 저를 내쫓을 궁리하신 건 당신들 아니에요. 영호야, 너 똑바로 말해라. 정말로 안 그랬다고 말할 수 있어. 아, 그런 적 없다니까요? 이제는 억지까지 쓰세요. 이렇게 저를 못 믿으셔서 자고 있는 저희 애까지 앞집에 맡기셨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집이 아들인 저보다도 더 소중하냐고요? 네가 나보다 이 집을 소중하게 여겼으니 나도 그러기로 했다. 내 집,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못 쓰는 것도 싫고 안사돈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것도 싫다. 제발 좀 신경 쓰지 않게 나가 다오. 어머님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저 이렇게 내쫓으신 거요. 자격지심 있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야 하는 게 기가 막히네요. 띠링하고 동시에 제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들은 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하나같이 사색이 되었고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는 남아 있었던지 어찌할 줄을 몰라 보였습니다. 제일 큰 소리를 쳤던 안사돈의 얼굴이 인터폰으로 볼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최경애라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저한테 부담이지 않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일가 친척이 있는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충청도 사람이 아니었는데 서울 토박이었던 저는 마포구에서 살았습니다. 23살까지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친구가 충청도 남자와 결혼을 해서 예식장에 갔다가 신랑 친구였던 남편을 만나서 저 역시 충청도로 먼 길로 이사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식장에서 남편을 만난 첫 기억이 훤합니다. 제가 서울 사람인 것을 알고 일부러 충청도 말씨를 안 쓰려고 하고 제 앞에서 잘 보이려고 어수룩하게 표준어를 쓴 게 인상 깊어서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유, 민수 씨, 그냥 사투리 써도 돼. 충청도 남자가 충청도 사투리 써야지 괜히 촌스러워 보일까? 봐, 그랬제요. 경혜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촌스러운 남자랑은 결혼 안 해줄까 봐. 아이고, 이 남자를 대체 어쩌면 좋아. 나도 민수 씨와 미래를 안 그려본 건 아니었지만 사는 곳이 서울이고 부모 형제 다 서울에 있는데 내가 지방으로 어떻게 가요? 제가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으니 서울 가서는 벌어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농사 짓는데요. 그래도 저는 경혜 씨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남편은 다른 거는 다 들어줄 테니 생계 같은 이유로 결혼하면 우리 지방에서 살자 했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얕지 않고 이만큼 나를 열정적으로 좋아해 줄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었던 저는 끝내 충청도 남자하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에서는 사는 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크게 농사를 짓고 계셨고 남편은 작은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큼지막한 곳에서 살고 있었고 당시 차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고민 끝에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마음에 있는 남자이니 어느 곳에 가든 잘 살겠지. 못 만날 곳도 아니고 충청도에 사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이겠냐. 그래도 사위 쪽이 잘 살아서 엄마는 괜찮다 싶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 수 있고 나는 신서방 믿고 널 시집 보낼란다. 저는 부모님의 조력으로 남편과 결혼의 뜻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남자 쪽 근처에서 하는 게 맞다며 온 식구들이 제 결혼식을 위해 충청도까지 기꺼이 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집 온 후 다행히도 직장 친구인 정희가 같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얼마 안 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저는 시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좋으셨는데 어머님은 조금 까칠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하는 농사일이 마음에 안 드셨던지 눈에 불을 켜고 못한 것만 집어내시어 혼을 내셨습니다. 농사를 안 해봤으면 제대로 배울 생각을 해야 제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어머님 손도 아프고요. 농사 짓는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해야 할 거인디 일을 하기 싫으면 애라도 가지든가. 하여튼 요즘 애들은 뭐 눈에 비는 게 없다. 아이가 솔직히 남편이 농사꾼도 아닌데 제가 왜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건지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농사에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농사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농사라는 게 호미 들고 하는 게 다가 아니다. 보니 연거푸 실수하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맨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청도까지 시집 온 걸 후회했고 남편하고 다툼도 들었습니다. 애도 갖고 싶다고 막 들어서는 게 아니어서 저는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는 태몽 하나를 꾸었어요. 대단히 큰 잉어가 제 품에 안기는 꿈이었는데 눈을 떠보니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민수가 있더니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겨우 농사일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까칠하신 분이었지만 제가 임신을 했다 하니 많이 좋으셨던지 덩실덩실 춤까지 추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며느리 내가 이제껏 일을 농사일에 부리며 구박한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푹 쉬면서 태교에 전념하그래. 그럴게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다 잊었어요. 맨날 아들이 네 편만 들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그 감정이 네한테 고스란히 갔는데 내가 어른답지 못했다 싶네. 앞으로 손주 낳고 하면 우리 좋은 고부 사이 되자꾸마. 내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친정 어머님이라 생각하며 살게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구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장가가서 무턱대고 제 편만 대니 그것이 괘씸해서 화가 나셨다고 했는데 저는 저대로 남편이 어머님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래서 고부 갈등이 일어나면 남편이 가장 힘들겠구나 느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진 뒤 집에서 푹 쉬면서 산책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 옛날 그랬듯 모두들 아들을 많이 바랬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바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처럼 엄마랑 친구 같은 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라도 아들을 낳으면 그 애가 커서 장가를 들 텐데 그때 저와 집부인 사이에 껴서 괴로워하는 것도 보기 싫었고 만에 하나 부인 편만 들면 제가 많이 속상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얘기를 들으니 실없이 웃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한테 별 말을 다 한다며 건강한 아기 순산하라 했죠. 저는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16시간 진통 끝에 겨우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습니다. 당시 눈물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훗날 시어머니가 될 거라는 생각에 그 역할이 부담스럽고 막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웠는데 처음에는 그저 작은 존재가 신기해서 봤다가 키우면서 모성애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라 그런지 나중에 커서 내 품을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서글펐습니다. 저는 원래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낳고 보니 너무 예뻐서 아이를 더 낳으려 했지만 왜 그런지 몰라도 번번이 유산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요새는 병원 시설도 좋고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시골에서는 산파가 많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도 산파가 받아주었고요. 5번째 유산을 했을 때 저는 아이를 포기하게 되었고 우리 아들 일만 잘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 하나만 낳으면 안 된다고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도 제가 5번쯤 유산을 하니 더 이상 권유를 못하겠던지 그 후로 아이에 관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무럭무럭 쑥쑥 자랐고 건강하게 아픈 곳 하나 없이 컸습니다. 동네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승부욕도 강했고 활기찬 아들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지만 또 공부를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배움에 한이 맺혔던 남편이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아들 교육에 저보다 열과 성을 다했지만 아들은 쉽사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더십도 강하고 의리가 있어서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쯤 됐을 때 남편이 고민하다 못해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대학에 가게 되면 아버지가 집 일체 선물해 줄 기다. 집이요. 저한테요. 그래, 네 이름으로 집 갖게 되면 좋지. 어차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에이 내놈아, 집을 준다니 아들이 되려 희한하게 바라보자 남편은 주먹으로 꿀밤 1대를 먹였습니다. 아들은 하야하며 다친 머리를 감싸 안고는 눈물 10방울을 치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만약 죽으면 이 재산은 몽땅 네 엄마한테 줄 기다. 서울에서 살다가 다 버리고 나한테 시집 와줬는데 나는 네 엄마한테 많이 미안할 뿐이지. 그럼 제가 엄마한테 달라 하면 되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하면 주겠지요. 저 그냥 공부 안 하고 아버지한테도 집 안 받을래요. 예, 나중에 제가 엄마한테 효도해서 받을게요. 아들을 대학 보내고 싶다는 남편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저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아들은 줏대 있게 죽어도 공부를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하고 좋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기한테는 시간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뜻밖의 농사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일 하고 싶지 않다고 경공업이 발달된 곳으로 너도 나도 나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민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시부모님들은 이런 아들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공부 좀 안 하면 우애냐, 지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 하면 되는 기재. 우리 민수 잘 키웠다 싶다. 네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다들 농사일 안 하겠다 했는데 니라도 우리 땅을 물려받아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 좋지. 고맙대 민수야. 아니에요. 할머니 농사를 지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저는 이 일을 할 때가 가장 기뻐요. 특히 수확물들을 보면 제 자식 보는 것 같은 거 있지요. 참 못하는 소리가 없다. 민수 얼른 장가 보내야겠구나. 그렇잖아도 저도 빨리 장가 가려고요. 우리 엄마처럼 예쁜 여자 만나서 절 닮은 아기들 많이 낳고 싶어요. 타고난 넉살과 웃음은 민수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자인 민수를 아주 예뻐하며 농사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럴 것 같았으면 농업 고등학교를 보낼 걸 괜히 공부하는 인문계로 보냈다며 후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며 민수를 설득하려 했지만 입만 아프게 되었고 이 손 두 발 들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돕는 민수의 모습은 참 제 아들이지만 멋있어 보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항상 성실한 녀석이었기에 저는 속으로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점차 민수는 농사 짓는 것에 익숙해져 갔고 거뜬히 자기 몫을 해내면서 수확량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에 재능이 있다고 시부모님은 아주 좋아하시며 우리 손자 만세를 외쳤습니다. 남편은 한 해 있는 아들 농사 짓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니 대학은 포기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아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사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도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할 동반자와 함께 이 땅을 지키며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은 제법 늦게까지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매번 선을 보았는데 퇴짜를 번번이 맞고는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멋있었어요. 키도 크고 신수도 훤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니 남자다웠는데 아들과 선을 보는 여자들만 약아서 그런지 인물보다는 능력을 더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 농사 짓는 남자는 좀 도시로 나가서 사무직하고 함께할 사람이 좋아요. 등 떠밀려서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농사 지으시는 분보다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농사 짓는 일이 어때서요? 세상에 농사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게 어딨어요. 뭐 가끔 날씨 때문에 말썽을 부리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꿋꿋하게 나온 수확물들을 보면 감동이지 않아요. 참 별게 다 감동이네요. 민수 씨는 아무래도 외국인 신부를 얻으셔야겠어요. 민수는 선만 보고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어쩔 때는 잔뜩 화를 내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만 받고 왔던 민수였지만 나중에는 그 상처가 무뎌졌던지 여자들하고 이제는 아예 말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자기 인연을 만날까봐
계속 선을 보고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30이 훌쩍 넘어버렸고 그래도 혹시나 자기 인연을 만날까봐 계속 선은 보고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30이 훌쩍 넘어버렸고 점차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외국인 신분감이라도 얻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옆집에 사는 형님도 캄보디아 며느리를 얻었더라고요. 여자가 야무지고 일도 잘하는데 말만 잘 통하면 저는 외국인 며느리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귀가 팔랑팔랑해서 저는 좋은 외국인 며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함에 제가 외국인 며느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브로셔 같은 것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못 갈까 봐 그리 걱정되셔요. 걱정 마세요. 나 지금 좋은 여자 만나고 있으니까요. 좋은 여자. 어떤 여자니 때 되면 엄마가 궁금해 안 해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 장가 갈 능력은 있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기다리세요. 제가 며느리 얘기에 허색이 돌면서 궁금해하니 아들은 아직 소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잘 될 것 같다며 흥얼거리며 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볼 생각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의 동선을 보니 며느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2년이 닿을 사람이 없는데 언제 한번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다 같이 저희 동네로 놀러 왔는데 그때 저희 아들 밭에서 농촌 체험을 하고 갔었거든요. 혹시 거기서 만난 아가씨인가 했습니다. 아들은 여자를 만나고서부터 확실히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부쩍 서울 가는 횟수도 늘었는데 원래는 당일날에 바로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마다 가서 다음날에 집에 오며 서울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도 고향이 서울이었기에 나중에 아들과 함께 형제들을 보러 서울 한번 나갔다 와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고 본인이고 서울 아가씨와 인연이 깊다 하면서 좋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서울에 사는 아가씨가 여기까지 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염려되긴 했습니다. 농촌 사는 아가씨들도 어찌서든 서울로 가지 못해 안달인데 서울에 있는 아가씨가 온다면 그야말로 대견한 일이죠. 남편은 핏기 어린 모습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식이 컸던지 기특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키우지는 못했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또한 농사를 짓지 않고 작은아버지의 아들과 나중엔 공장에 동업을 해서 운영하게 되었기에 땅은 다 처분하려 했지만 아들이 농사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팔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땅만큼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아들에게 물려주려 하더라고요. 이 땅을 니한테 물려줄 기다 민수야니 할 미알배가 급기야길 바라셨다. 안카나 열심히 땀 흘리며 농사짓고 잘 살아라. 내가 젊었을 적에는 여느 젊은이들 맨키로 농사짓는 게 하찮게 보였는 디그 가치로 알려준 게니였다. 민수야 부디 농사일 잘하고 땅 관리도 잘하. 그래 아버지 혹시 어디 가세요? 꼭 떠날 것처럼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사람 일이 우회될지 모르니 꽤 말이 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는구만. 그런 말씀 마시고 오래 사셔야지요. 제가 엄마 아버지 말고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 사셔야 돼요. 하지만 남편은 언젠가부터인가 무척 수척해지고 기력이 딸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곳으로 시집 온 뒤 남편만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자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 그런 게 아님을 알고 언제 한번 병원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저는 검사 결과에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은 안말기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남편을 붙들고 왜 몸이 이 지경에 다다를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울부짖으니 남편은 처연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난 이미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을 때도 거의 3기라서 치료 가능성이 없는 것 같더라. 캐살 확률이 반반인데 확실히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이고 항암 치료 받으며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더라.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어. 쟤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얼른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 미안하대. 여보 내가 당신을 서울에서 데려와서 손에 물방울 안 묻히게 할 기락했는데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전 재산을 당신한테 줄라 했어. 근데 민수가 농사를 짓는다. 카고 이제 장가 가면 살 집도 필요할 텐데
살고 있는 집이랑 땅은 민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남편은 자꾸만 떠나기 전까지 이런 약한 소리를 해대며 제 심장을 흔들어대었습니다. 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남편이 미워서 떠날 거면 빨리 떠나버리라고, 아니면 제대로 치료받고 나랑 곁에 있자고, 함께 노후를 같이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병원을 끌고 갔는데도 남편은 치료를 포기하고 이대로 편안하게 눈 감고 싶다고 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반년 만에 눈을 감았고, 남편은 비록 농사짓는 땅이랑 집은 아들을 줬지만 갖고 있는 공장은 작은 아버지 아들에게 지분을 넘겨주며 그 대신 받은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 1채를 사놓았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 서울로 갈 수 있게 해줄 기다 있는 집에서 아들하고 같이 살아도 되고, 서울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고, 그동안 내 입에 어주느라 수고했대이 고맙대이여. 보남편은 그리도 무심하고 야속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게는 서울 아파트 1채만을 남기고 서말입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공장을 제법 크게 일구어서 받은 돈이 상당했는데 서울 아파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걸로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몇 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놓았다. 남편입니다. 그 생각으로 차라리 자기 몸 돌보고 치료나 할 것이지, 남겨진 저를 위해 제가 살 집이며 노후 자금까지 다 설계해놓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미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고, 그토록 귀히 여겼던 제 아들도 제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들이 곁에 있어줘서 저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딸같이 살가웠던 아들이었기에 저를 위해 많이 애써 주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러다가 아들한테 의존하게 되면 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며 얼른 더 늦어지기 전에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해라 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듣고 머지않아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를 그 전에 한번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직장 생활 때문에 시간이 나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바로 상견례를 잡았다는 아들 말에 이젠 아들도 며느리에게 보내줄 때가 왔다 싶었습니다. 원래는 상견례를 중간 지점에서 만나려고 했으나 제가 그냥 서울로 가겠다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남기고 간집도 한번 살펴봐야 할 터였고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상견례 날 처음 봤는데 참 탄아하게 생긴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웃는 눈도 반달같이 동글동글한 게 아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닮으면 잘 산다고 했는데 이리 만난 안사돈과도 특별한 인연이다 싶었음이 다. 아들 내외랑 저는 도착했지만 안사돈은 좀 걸린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빙빙 돌다가 시간이 걸린다 하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어쩔 줄 모르는 듯했지만 제가 웃으면 괜찮다고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엄마도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아마도 저 하나만 보시고 계셔서 저 있는데 이사 오실 것 같으세요. 어머님도 고향이 서울이신가? 네, 강북 쪽에 계속 사시다 결혼하시고 저 낳으셨는데 제가 지방으로 간다고 하니 많이 속상해 하시기는 하셨어요. 친척들이나 이모들도 다 서울에 계셔서요. 그치, 딸 하나 의지하고 사셨다니 지방으로 딸 보내버리면 마음이 편치 않으시지. 혼자 계신 분은 자식 가까이서 사는 게 낫기는 해. 어머님 계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께서도 고향이 서울이신데 시집 오셔서 계속 사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랑 저희 엄마하고도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살갑게 제 비위를 잘 맞춰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서울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을 이 상황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사돈 어르신이 부랴부랴 도착하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린 채 오신 걸 보니 급히 서두르신 모양이었습니다. 제게 인사를 하며 뭘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안 사돈 제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양과자를 팔길래 좀 사왔는데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늦어서 죄송해서요. 아닙니다. 뭘 이런 것을 사오셨어요. 안사돈은 저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애시당초 딸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주택들이 많아서 혼자 살기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장모님도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집 구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혹시 양가 부모님들 다 모시고 살기는 그럴까요? 저희 합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합가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 듣는 소린데 에이, 저도 엄마 혼자 계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분가를 해요? 그건 혜연이랑 잘 말해서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왜 아들은 합가하는 게 자신들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저한테 큰 득이라도 된 듯 며느리에게만 상의를 했다 했는데 왜 저한테는 미리 안 물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것은 불편한데 말입니다. 합가는 절대 저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말하는 양가 부모님이라뇨. 가만히 속뜻을 얘기해보니 그럼 지금 저희 집에 합가해서 며느리 들어오고 안사돈 어르신까지 같이 살자고 하는 모양새 같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아들이 주인은 맞았습니다. 나가려면 제가 나가는 게 맞았습니다. 아직 서울에 입주할 때까지는 1년 정도가 더 남았기에 저는 그럼 제가 근처 방을 하나 얻어 나가기로 했고 마당 딸린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은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에 제일 좋아했던 건 역시나 며느리하고 안사돈이었습니다. 저한테 현명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아무튼 눈치껏 잘 나갔다는 소리의 칭찬 같아서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동네에서 전통 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배가 좀 불러서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티가 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전통 혼례로 해서 배를 감춰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멀지 않은 곳에 방 하나를 월세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집주인은 옆집 봉이 엄마였는데 세포대와 며느리와 아들이랑 다 같이 합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방 하나가 남아 저한테 쎄를 줬는데 한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대들보 앞에 딸린 작은 방이라 새방살이하기 딱 좋았습니다. 봉이 엄마는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정이 많아서 저 혼자 산다고 이런저런 음식들을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덕분에 혼자 살아도 못 챙겨 먹을 일은 없었습니다. 간혹 그 집 며느리가 저를 알아서 챙겨주며 밥 차리며 숟가락 하나를 더 놨으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고 저도 잘 살고 있으니 이제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윽고 손주까지 안게 되니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다 잃었다 싶었는데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을 봉인해서 같이 먹게 되었는데 봉이 엄마가 말을 불쑥 꺼냈습니다. 자네 요새 무슨 소문이 도는 줄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민수 아빠가 공장 판 돈 자네가 다 갖고 있는데 쓸모없는 땅은 아들을 다 주고 알짜배기는 다 자네가 가졌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뭐라고요? 누가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나 싶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평생을 공장에다 지분을 투자했기에 금액이 얼추 13억 가까이는 되기는 했습니다. 아들이 가진 땅들이나 집은 그곳에 비해 못 나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점점 오르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건 농사 짓는 아들을 위해 저희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동네인 만큼 소문의 근원지조차 빨리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입이 가볍고 오지랖 넓은 안사돈이 새어나올 줄 모르고 동네 토박이들한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양산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문의 실상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의 집을 찾아가려다 이제 서울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이 꼴 저 꼴 안 보게 되니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저도 한때 아들 내외 곁에서 살까 생각을 했는데 이를 보니 가당치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하고 거리를 두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괜히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아들만 난감해질 수 있으니 감정을 자제하는 게 옳았습니다. 저는 안사돈만 입방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며느리고 워낙 단아해 보이는 이미지였기에 입이 무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안사돈과 며느리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들은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남남보다 보기 더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했는데 일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돈이 되어버리니 늘 수입이 부족한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안사돈까지 있으면서 아들의 어깨는 더 무거웠는데 가끔 딱 해서 은근슬쩍 아들에게 돈을 쥐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더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서운했던 것이 어버이날 때 되어서 모처럼 저와 안사돈을 모셔놓고 읍내로 나가서 한우를 줬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준비하고 손주가 할머니들 노래도 불러주는데 그때까지만은 정말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봉투를 저랑 안사돈이랑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안사돈 봉투는 노란색이었고 제 봉투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안사돈이 고맙다며 은근슬쩍 봉투 속을 보길래 저도 덩달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제 봉투 속에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돈을 이리 많이 준비했나. 처자식이랑 처가 장모님까지 모시느라 한 푼이 아쉬울 텐데 그래도 아들이 저를 생각해 준다니 저는 나중에 이 돈까지 합쳐서 은근슬쩍 다시 챙겨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안사돈이 봉투 속을 보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러고선 유감스럽게도 봉투를 있는 힘껏 내리치는데 며느리는 영문도 모르고 안사돈 반응이 심상치 않아 엄마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화장실에 다녀온 아들이 안사돈의 표정을 본 후 그 앞에 봉투들을 보는데 안사돈 앞에 노란색 봉투가 있고 제 봉투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것을 안 후 후다닥 봉투를 바꿔버렸습니다. 엄마 장모님 죄송해요. 봉투가 바뀌었어요. 장모님이 빨간색 엄마가 노란색이에요. 아유 아무 봉투나 주면 되지 어차피 똑같이 넣었을 텐데 안사돈이 빨간색을 더 좋아하나 하며 저는 봉투 속을 넌지시 보았는데 그 속에는 5만 원짜리 달랑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얼더니 왜 안사돈이 화를 냈는 줄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래 봉투 속에 5만 원에 들어가 있는 노란색 봉투가 제 것이었는데 그걸 안사돈이 가져갔으니 5만 원에 서운해 할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온 100만 원은 원래 안사돈한테 가야 할 돈이었으니 금액을 확인 안 했으면 모를까 확인을 하고 아들이 바꿔버리니 더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안사돈처럼 대놓고 기분 상한 티를 내지 않았고 애써 태연하게 그 자리를 버티려 했습니다만 자꾸만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귀신같이 그 표정을 알아내었는데 제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사가 결정될 때까지 아들 내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던 며느리도 더 이상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지가 비슷하니 친하게 지내자던 안사돈도 연락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던 날까지 저 또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오로지 집주인인 봉이 엄마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 세간살이를 아들네 집에 놓고 왔기에 별로 챙길 것이 없어서 저는 봉이 엄마에게 웬만하면 다 주었고 남편과 함께 썼던 시집 올 때 썼던 자개장만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내가 자네 동생같이 여긴 거 알지? 꿋꿋하고 야무져서 꼭 서울 가서 잘 살 거야. 내 친척들이고 형제들이고 다 서울에 있어서 괜찮아 챙겨줄 사람 천지야. 그동안 나 피부지처럼 잘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별소리를 다해. 그나저나 자네 며느리랑 안사돈 보통 욕심이 아니던데 자네 혼자 서울로 갔다 하면 어찌 나올까 모르겠네. 어찌나 오던 저는 이 동네를 떠나게 되니 당분간 우연이라도 볼 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여봤자 어버이날 생일들 추석 설날이 다였으니 말이었습니다. 저는 덜덜거리는 트럭으로 짐을 싣고 신축 아파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좋은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사주었습니다. 단지도 2천여 가구라 넓고 깨끗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라 워낙 잘 지어놨고 저는 남편이 사준 장롱과 서랍장 화장대까지 넣은 뒤에 가구점 가전점에 가서 필요한 것을 괜찮은 것을 샀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쓸 요량으로 튼튼하고 쓰기 편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가전을 수백만 원어치 사니 사은품까지 냄비나 그릇으로 받아와 아주 든든했습니다. 얼마 만에 새로운 걸 샀는지 가늠키도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가전 가구를 내내 사고자 했지만 시부모님이 늘 감시하고 있고 산다 하면 경기를 해버리니 가전 가구를 새로 산다는 것이 새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같았습니다. 인근 지역에 제 언니 내외도 살고 있고 조카도 있어서 저는 숨이 트일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자주 만나서 운동도 하고 노인정에도 같이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서글서글하고 말도 잘했고 활기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근 문화센터 가서 수영도 배우고 요리랑 꽃꽂이도 배우며 살았습니다. 가끔은 할 일이 없다는 게 무료했으나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사는 것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노인정에서 등산도 가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사 온 지 3달이 되어서야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간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는 몹시도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가셨다면서요. 어떻게 저한테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이사 가셨어요? 처갓집 부모님이랑 용돈 차별해서 주는 아들 녀석에게 내가 왜 시시콜콜 다 말을 해야 하냐. 아, 그건 제가 돈이 부족해서 그랬지요. 저라고 엄마 용돈 적게 드리고 싶었겠어요. 장모님께서 사시고 싶으신 가방이 있었는데 그게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아내가 귀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100만 원 드리고 난 5만 원 준 거고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는 마음씨가 넓으시니까 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얘기는 했지만 나도 사람이니 서운했다. 그래서 말 안 한 건 아니지만 굳이 내가 전화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 여겼다. 너나 며느리가 평소에 전화를 했다면 내가 말을 해주었겠지. 아들은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르다가 이것도 봉이 엄마가 저 잘 지내냐고 묻는 통에 아들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도 이렇게 소식을 늦게 알다니 참 아들도 저에게 관심이 없다. 여겼지만 이제 저는 서울로 이사 와서 제 생활이 생겼으니 괜찮았습니다. 저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남편이 내 이름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도 해주고 농사꾼인 아들을 위해서 땅을 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하고 탄식을 머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소신까지 버리며 자기가 왜 농사를 짓는다고 했던지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서울 사는 집이 궁금했던지 이번 추석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아들에게 서운하더라도 아들이라고는 현석이 하나밖에 없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보내려고 명절 음식 안 차리고 질부한테 돈 좀 쥐어주고 언니네 끼려고 했습니다만 아들네가 온다니 제 평화로운 명절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처럼 아들 내외 오고 안사돈이라고 안 끼지 않을 터이니 저는 그에 맞춰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 내외 오니 한상 차림을 해야 할 것 같아 전이며 갈비찜이며 과일이랑 나물까지 준비하는데 힘도 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추석에 과일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먼 길에서 손님들 오시니 그냥 돌려보내기도 그래서 싸줄 것까지 넉넉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아들 내외는 참으로 일찍 왔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제게 자그마한 굴비 세트 하나를 내밀면서 삐끗번쩍한 신축 아파트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바닥을 다 대리석으로 하셨네요. 세상에 주방도 너무 예쁘고 돈 많이 드셨겠어요. 여기 부동산 가보니까 집값이 20억 가까이 하던데요. 남편이 분양받았을 때만 해도 8억 정도였었는데 몇 년 사이 확 올라 20억 가까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도 서울 토박이인 만큼 서울의 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고 제가 있는 아파트의 지리적 이점과 경치로 인해서 집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지하철도 개통한다던데 안사돈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괜히 딸 지방으로 시집 보낸다고 있는 집을 팔아서 아주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전에 살던 빌라가 재개발 들어갔던데 그럴 줄도 모르고 헐값에 팔아버렸으니 아이고 배야. 안사돈은 지난날에 딸이 지방으로 시집 올 때 살던 재개발 예정인 빌라를 헐값에 팔아버렸다고 아까워했지만 실상은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배 아파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한상 차림으로 내놨는데 다들 그리 입맛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보다는 집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정가구에 관심이 많았고 동네 집값에 대해 계속 말을 꺼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쉬고 싶었습니다. 기껏 가족 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는 게 상황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안사돈은 이 집이 참으로 탐이 났던 것인지 넌지시 뻔뻔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돈이 지방 와서 농사를 지을 계획은 없으세요? 어차피 서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살던 곳이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아들은요? 저희 아들이
대학 가라던 남편과 싸우면서까지 농사꾼의 꿈을 이뤘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제가 사위는 잘 설득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로 나오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우리 딸이랑 사이가 안쓰러워 죽겠다니까요? 농사는 접고 서울에 가서 취직하라 하면 되지요. 자영업을 해도 되고요. 우리 사위 센스 있어서 잘할 겁니다. 아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니 짐짓 의논도 안 하고 안사도는 아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아들을 편하게 생각하니 나 없을 때 며느리와 안사돈이 얼마나 아들을 잡았을까 생각이 들어 측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역시 가장이 되면서 돈이 많이 치였던지라 제가 사는 아파트 금액을 듣고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명절에 정없이 아파트 얘기만 화두로 보내고 진 빠지는 연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 아들 내외가 서울에 대한 미련을 접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돌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제게 전화를 걸며 서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희 집에 다녀간 지 두어 달 만에 쇳길을 박았습니다. 엄마, 저희 아무래도 서울로 가야겠어요. 아무래도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면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교육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정말 교육에 욕심이 있는 건지 서울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서울에서 손주 교육시키면 학원들도 많고 아들이 사는 곳보다는 괜찮은 환경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마음 먹었다고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농사 짓는 것을 다 정리해야만 했는데 땅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땅값이 그리 많이 나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가진 농지를 다 팔아도 많이 받아야 5, 6억이니 그 돈으로 경기도에 겨우 올 수 있을 정도였으니 서울은 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올 수 없으면 더 집착하는 법이지요.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욕심 없고 자기 일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순수한 내 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들이 가족들을 책임지게 되면서 농업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지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며느리 만났던 것처럼 제 집에 한 달에 하루 두 번씩 드나들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괜찮은 아파트 매물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팔아버렸다고 아까워했지만 실상은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배 아파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한상 차림으로 내놨는데 다들 그리 입맛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보다는 집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정 가구에 관심이 많았고 동네 집값에 대해 계속 말을 꺼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쉬고 싶었습니다. 기껏 가족 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는 게 상황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안사돈은 이 집이 참으로 탐이 났던 것인지 넌지시 뻔뻔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돈이 지방 와서 농사를 지을 계획은 없으세요? 어차피 서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살던 곳이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아들은요? 저희 아들이 대학 가라던 남편과 싸우면서까지 농사꾼의 꿈을 이뤘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제가 사위는 잘 설득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로 나오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우리 딸이랑 사이가 안쓰러워 죽겠다니까요? 농사는 접고 서울에 가서 취직하라 하면 되지요. 자영업을 해도 되고요. 우리 사위 센스 있어서 잘할 겁니다. 아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니 짐짓 의논도 안 하고 안사도는 아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아들을 편하게 생각하니 나 없을 때 며느리와 안사돈이 얼마나 아들을 잡았을까 생각이 들어 측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역시 가장이 되면서 돈이 많이 치였던지라 제가 사는 아파트 금액을 듣고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명절에 정없이 아파트 얘기만 화두로 보내고 진 빠지는 연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 아들 내외가 서울에 대한 미련을 접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돌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제게 전화를 걸며 서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희 집에 다녀간 지 두어 달 만에 쇳길을 박았습니다. 엄마, 저희 아무래도 서울로 가야겠어요.
아무래도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면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교육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정말 교육에 욕심이 있는 건지 서울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서울에서 손주 교육시키면 학원들도 많고 아들이 사는 곳보다는 괜찮은 환경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마음 먹었다고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농사 짓는 것을 다 정리해야만 했는데 땅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땅값이 그리 많이 나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가진 농지를 다 팔아도 많이 받아야 5, 6억이니 그 돈으로 경기도에 겨우 올 수 있을 정도였으니 서울은 올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올 수 없으면 더 집착하는 법이지요.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욕심 없고 자기 일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순수한 내 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들이 가족들을 책임지게 되면서 농업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지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며느리 만났던 것처럼 제 집에 한 달에 2번씩 드나들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괜찮은 아파트 매물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다르기도 했지만 기껏 머리 써서 결론 냈는데 제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북상하면 제가 있는 곳도 무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도상으로는 피해갈 것 같다고 일기예보에 나왔기에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아들 내외와 장모님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아들 내외와 장모님은 저희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도 이제 저희 집을 몇 번 오니 좋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곳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 아들 내외가 더 탐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와, 엄마 집에는 초등학교가 한눈에 보이네요. 애들 키우는 집들은 좋겠네. 건너편의 상가의 학원 건물도 빽빽하고요. 아버님이 살아 생전 어머님을 위해서 잘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엄마, 나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 의이고 내 새끼 열심히 마음속에 기도하면 언젠가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게다. 저게 다 무슨 말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손주가 여기 살고 싶은데 기도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까지 합쳐져 집에 대해 얘기를 하니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태풍 지나갈 때까지만 참자했습니다. 큰 거 지나가면 어쨌든 용지도 있으니 바로 내려가라 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제 집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꾸민 화초들은 손주가 가위로 잘라낸 상태였고 심지어 뿌리를 뽑아 흙이 뚝뚝 떨어진 채로 갖고 와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뭐하냐? 내 멀쩡한 화초들을 다 뽑아놓으면 어떡해? 손주들 좀 말려봐라. 아무리 손주가 예쁘다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제 잔소리를 들어도 며느리는 딱히 손주를 제재하지 않았고 제가 그만하라고 화분을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자 며느리는 기분 나쁜 내색으로 어머님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화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드릴 테니까. 저희 애 혼내지 마세요. 그 이후에도 손주가 위험하게 장난치고 난리치는 것들 며느리는 특별히 제재하질 않았습니다. 손주들이나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난감한 것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깨서 화장실을 많이 가는 편이어서 안방을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좀 배려해 주실 수 있나요? 사돈 저는 침대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어쩌지요? 같이 자기는 그렇고 바닥에다 이불 깔아드려요. 저도 침대 없으면 잠 못 잡니다. 허리가 아파서요. 그냥 같이 주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여자인데 뭘 어때요? 안사돈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밤 같이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 잠버릇도 고약하고 코 고는 소리가 워낙 유별나서 저는 베개를 들고 나와서 거실에서 자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꿉꿉해서 그런지 에어컨을 튼 채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다 나와서 자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짐들이며 뭐며 한가득 채워놓은 상태고 다른 방에 가봐도 애들 장난감이며 애들 물건으로 다 채워놓아서 제가 누울 공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하다못해 부엌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상을 펴서 다 같이 식구들끼리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놓은 반찬이나 냉동식품들을 다 꺼내어 먹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저희 언니한테 부탁받아 대신 아파트 공동 구매해서 산 전복도 있었습니다. 에그머니나 어떻게? 이 전복 우리 언니 갖다 주려고 한 건데 그거 내 것이 아니라 돈 받고 부탁받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야. 수일 내에 찾으러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꺼내 먹으면 어떡하냐? 아유 사돈, 그럼 돈 다시 돌려주면 되지. 뭐가 큰 문제입니까? 아들 식구 내외 있는데 먹는 걸로 그러면 서운합니다. 내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저도 부탁받아서 산 거니까 말이지요. 저희 언니가 공동 구매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힘들게 산 것을 적어도 남의 집에서 의논하고 먹어야지요. 남의 집, 여기가 남의 집이야. 엄마 참 서운하게 말하네. 우리가 비록 태풍 때문에 6시간 걸쳐 와서 지금 얹혀 있긴 하지만 엄마가 남의 집이라고 하니 진짜 남이 된 것 같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따로 전복값 드리면 되잖아요. 꽁꽁 얼었기에 빨리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요리한 건데 다음부터 주의할게요. 각양각색의 한 팀의 발언에 저는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긴 태풍에 휘몰아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밖에만 가도 나무가 휘어질 정도의 바람이 불었는데 저는 식구들 입이 드러나 냉장고에 먹을 재료들이 다 떨어지니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침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던지 안사돈이랑 며느리가 같이 장을 보고 오겠다는 겁니다. 좀 쉬세요. 안사돈. 저희가 안사돈이 며칠에 나눠서 드실 거 다 먹어버렸으니 저희가 사내는 게 맞지요. 맞아요. 어머님께서는 쉬시고 계세요. 엄마랑 제가 장 보고 오겠습니다. 애만 좀 잘 봐주세요. 그때 방에서 손주가 자고 있었고 아들 역시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나갔다 오겠노라고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비는 좀 그친 상황이기에 잠시 나갔다 와도 좋을 듯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장도 본다 하니 저는 손주를 집에서 돌보면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한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제게 전화 10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저희 언니였습니다. 제가 눈을 비비고 웅얼거리는 소리로 받으니 언니가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내가 보낸 동영상 봐봐. 아주 이것들이 작정을 했어. 너 정신 단단히 차려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정신이 번쩍 깨며 전화를 끊고 언니가 보내준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소는 마트가 아니었는데 며느리와 안사돈, 그리고 아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쿵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머물 때 엄마 마음을 돌려야 돼. 맞아. 어머님께서 연세 드셨으니 솔직히 시골에 있어야지. 젊은 우리가 서울에 나와야 할 걸 왜 이리 욕심을 부리신데 그냥 손주 핑계대고 가지 말고 드러누워. 태풍 끝나고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최대한 버티다가 전입신고하고 손주 여기 학교 보내버리면 안사돈도 뭐 뾰족할 수 있겠어. 계속 같이 살다가 불편하면 나가려들 거고 별 수 없다 싶어 농촌 쪽으로 가게 되겠지. 네. 그래서 봉이 아줌마한테도 돈 좀 집어주고 엄마한테 전화 좀 많이 하라 했어요. 보고 싶다고. 아들 내외 서울에 있는 집 그냥 줘버리고 빨리 와서 옛날같이 살았음 좋겠다고요. 봉이 아줌마가 엄마랑 친했으니 잘 말할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문 걸어 잠궈버리고 열어주지 마. 설마 친아들을 경찰에 고소라도 하겠어. 동네방네 소문나는 거 순식간일 텐데 그 지경까지 가면 동네에 얼굴 들고 못 다닐 텐데 어리석게 굴지는 않을 거야. 영상 속 대화가 부정확하긴 했지만 대충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3살던 봉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봉이 엄마가 요새 서울은 공기도 나쁘고 교통도 복잡해서 누가 살겠냐며 다시 살던 곳으로 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들의 계획일 줄은 몰랐습니다.